네, 이제 패널 토론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패널 토론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마이스터 로보트와 지원센터의 전세웅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7분의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잠시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 주시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후평가원 제7대 로봇 프로그램 디렉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산업기술기후평가원 주력산업본부의 박이루 로봇 PD님께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케스트라 주식회사 디지털 혁신 본부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보통신기후평가원 안창원 디지털 융합 PM님께서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이시기도 한데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류지호 제조로봇 본부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재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로봇산업협회 이경준 기획사업본부장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회사 브릴스의 전진 대표님께서도 걸음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국핵사건 메트롤로지 유원회사의 문장희 부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학계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현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기기자동차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마이스터 로보트와 지원센터의 전세웅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장 맡아주신 전세웅 센터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전세웅입니다. 제가 오늘 좀 텐션이 높은데요. 여기에 모시기 어려운 7분 로봇 AI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에 조금 텐션이 높아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저희 캐티 기술 소개와 그 다음에 SI 기업의 역할 그리고 교육 과정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이 전문가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AI 로봇 기술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2025년 3월 현재가 정말 샌드위치라는 말이 가장 이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이제 어마무시한 투자와 그다음에 중국 기업의 추격을 넘어서 이제는 좀 무서울 정도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산업기술적 지형이 이 첩첩산중의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연구자로서의 약간 걱정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래왔듯이 지름길을 찾고 첩첩산중에서도 길을 찾아냈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번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요. 시간 지연이 좀 된 관계로 조금 한 3분에서 4분 정도 발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D님부터 순서대로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로봇 R&D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일우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산업부의 이제 로봇 쪽 R&D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쪽 파트로 보면. 작년부터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제 자율제조 AI 쪽 관련된 파트 부분하고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신규로 제가 오면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제조 현장에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 다 이제 인간 수준의 이제 작업 능력을 가진 제조 환경을 좀 만드는 게 이제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공정이나 제조 라인들을 바꿔 갖고 이제 하는 부분에 이제 자율제조 파트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공정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면서 사람과 같이 협업하는 어떤 공정에 휴머노이드 넣는 부분 등 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이제 가상하고 이제 실제하고의 이제 학습하는 부분들, 제조 작업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학습하는 부분들,
그런 이제 기반을 좀 마련하는 파트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했던 이제 결과물들이 실제 적용했을 때 그 데이터나 작업 능력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제 결과물이 될 수 있게, 그 심투리얼에 대한 어떤 이제 신뢰성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외국에서 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터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인제, 그게 인제 꼭 그거를 따라가거나 뭐 인제 이런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인제 그거와 유사하게 이제 협상할 수 있던 어떤 인제 그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부분에 인제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그 고난이도 작업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어야지 말씀드렸던 그 어떤 작업 지능을 탑재해서 인제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드웨어 플랫폼과 자율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 개발이 인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지면 아까 이제 그 심사임 센터장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로봇과 로봇 협업하는 부분들, 인간과 로봇하는 협업하는 부분들에 대한 구현이 인제 들어가고, 또 인제 최근에 인제 많은 기업에서 인제 생산 라인이 인제 바뀌면서 유연 생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그 유연 생산 쪽 파트로 지금 기술 개발 어떤 이제 그 방향성을 산업부에서 이쪽으로 좀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기루 PD님께서 산업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유연 생산과 로봇과 인간 간 협업에 관한 그런 기술에 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말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 융합 안창원 PM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안창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디지털 융합 분야이고요. 하나 더 곁들이고 있는 게 국방 ICT 분야도 맡고 있습니다. 그 역시 융합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융합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윈, 또 하나는 블록체인, 그리고 세 번째가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우리 산업과 또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하는데 다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크게 두 가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위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위기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이전 세대 역사 시대 이외에 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 과거의 지식으로부터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귀결에 이르게 되고요. 인구 위기는 이렇게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할 지능적 자산이 부족하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 규모는 이미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었고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견뎌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경제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것 같고, 이 디지털 경제의 축은 데이터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에 모든 데이터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이해해왔고 사람이 다루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이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관여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못하고 그 데이터를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꽤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이제는 사람을 바이패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패스의 디지털 자산들을 이제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로봇, 에이전트들이 대신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을 누구한테 위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용되기 위해서 현재의 정보망을 뛰어넘는 신뢰망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동전의 양면 같은 가상자산 때문에 우리 사회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틀을 가지고 곳곳에 사실은 AI 에이전트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경제 규모와 질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한 혼자가 아니라 10명의 부하 직원, 100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려야만 되는 그런 생산성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그런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나오는 이 모든 기술의 결과물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긴 하지만 현재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정보, 이 정보의 새로운 교환, 유통 인프라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공유의 환경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딥웹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인터넷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데이터의 5%도 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줘야만이 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표면 위로 올라오고 각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우리의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그런 부분에서 근원적인 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당장 풀어야 할 발등에 떨어진 불도 같이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과기정통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제조로봇본부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제조로봇본부장을 맡게 된 유지호라고 합니다. 올해 초부터 제가 이제 제조로봇 관련된 업무를 하기는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3월 10일자로 조직 개편이 되어서 이제 제조로봇본부와 서비스로봇본부 이렇게 사업은 크게 두 개 본부로 나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기능 중심으로 보급 사업이나 뭐 기술 지원 이렇게 나뉘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제조 로봇에 관한 뭐 실증, 보급, 그다음에 뭐 인증, 그다음 표준 이런 것들을 다 그 본부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서 제가 뭐 제조 로봇 본부를 맡게 되면서 좀 요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도 AI 자율 제조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R&D 기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비R&D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더 키우느냐, 시장을 확대하느냐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제조로봇 실증을 하다 보니까 뭐 제조로봇 시장을 키우는 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 중기부에서 한 25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제조로봇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산업부에서 한 200억 정도 저희가 이제 표준 공정 모델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어서 한 455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 시장에서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했다가 이 과제가 떨어지면 경쟁률이 한 3대 1 넘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면 원래 투자를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받아서 해야지 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원도 안 받는데 제조 공장에서는 왜 하냐 이런 해서 한편으로는 이 시장을 확산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비판 어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희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시장을 키워서 하는 건데 AI 자율 제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개 과제 한 30억 정도 현대미포조선부터 해서 몇 가지 3개 과제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과제가 어떻게 하면 그 시장을 더 키우는데 지금 또 오늘 전시회도 보면 AI 자율 제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떻게 키우는 데 있어서 더 방법 정책적으로 어떤 수단을 쓸지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정제되면 발표를 하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는 이제 뭐 저희가 프로젝트 방향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다면 이제 그런 사업도 해야 되겠죠. 근데 산업단지 중심으로 한번 전환해 보면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다 하고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일부 또 산업부의 이제 산업단지 공단 쪽 그다음에 국장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AI 자율 제조는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공장마다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장들이 집적돼 있고 AI 데이터 어떤 센터 같은 것들을 좀 집적할 수 있는 공장이고 또 업종별로도 비슷한 게 이제 산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AI 자율 제조를 할 수 있는 실증 오픈랩 같은 개방형 혁신 공간을 산업단지별로 한번 만들어서 확산해 간다면 좀 빠르게 확산하지 않겠냐, 시장을 키우지 않겠냐. 그 공간에서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또한 뭐 실증 공간도 만들고 거기 관련된 창업들 기업도 하고 요런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서 확산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일부 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시장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가 이제 첨단 제조 로봇 공정 실증 사업에 대한 오늘 그 공고가 났습니다. 한 125억 정도 공고를 했고 자율 제조 로봇에 대한 그 50억 정도 원래 이제 가제를 하는데 이거는 산업부 요청에 따라서 아마 한 6월 정도 좀 이제 밀릴 것 같습니다. 뭐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해 주시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면 또 시장을 키우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로봇 산업진흥기관으로 로봇 시장 확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 해결책으로 산업단지별 오픈랩이 어떤가라는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 좀 이제 많은 좀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국 로봇산업협회 이경준 본부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봇협회 이경준 본부장입니다. 이 기업들 협회 입장에서 기업들의 이제 이 자율제조라든지 제조 이슈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고 협회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좀 더 이 포럼의 논의가 좀 심도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로봇 산업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 로봇 관련돼서 전 세계 탑 티어라고 하면 ABB, 쿠카, 환학을 하는데요. 로봇 순수 매출만 따지면은 4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버냐 했을 때는 여러분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다빈치 수술 로봇 그 기업이 작년에 10조를 넘어섰습니다. 제조 로봇보다 더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해서 어떤 시장 관련된 부분은 되게 이게 규모는 아직까지는 이제 성장세이긴 하지만 작은 사항인데 또 이 로봇이 융합 어떤 복합 제품이다 보니까 공급망 이슈가 늘 터집니다. 반도체 쇼티지 있을 때 로봇 쪽도 큰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협회와 로봇 협회 간 기업 간 간담회 통해서 뭔가 지원 사업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일 간의 관계 있을 때 일본이 한국향 부품에 대해서 뭔가 이 무역 갈등에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부품 조달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뭐 협동 로봇이나 제조 로봇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중국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이슈 관련돼서 로봇 기업 자체만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부분에서 뭔가 공공기관이나 정부와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기회와 위기를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력 이슈도 이제 큰 부분인데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인력난이 심한 상황이고 또 재밌는 거는 저희가 매년 인력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AI 자율제조 관련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수요를 기업 CEO분들이나 임원들이 체크해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양성을 해서 배출을 하면은 실제로 채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만. 왜냐면은 그만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그 인건비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잡코리아나 워크넷에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로봇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어떤 인력들을 채용할지를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설문조사 말고요. 실제 채용하는 걸 했더니 SI 인력이나 운용 인력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채용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조사와 실제 채용하는 약간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전환 부분도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이 판로 개척이란 자금 조달 부분입니다.
과거에 진흥원이랑 협회에서 이 로봇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펀드를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도 붙여서 이제 실행단까지 갔었는데 펀드 운용사는 보통 200억 자금의 어떤 펀드를 운영하면은 50억으로 끊어서 4개 정도 아니면 100억으로 끊어서 2개 정도를 운영합니다. 로봇 기업들이 원하는 건 50억이나 100억 수준이 아닙니다. 아까 매출 5억 미만의 기업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1억에서 10억 정도의 어떤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어떤 자금 조달 어떤 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판로 개척 부분은 국내에는 어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흥원 같이 어떤 자동화 플랫폼 그 로봇 자동화 플랫폼의 행사라든지 네트워킹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해외 쪽 관련된 부분은 판로 개척에 대한 어떤 전시 지원이나 어떤 뭐 시장 개척단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의 보폭은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태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태국에 일본 로봇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 SI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SI 기업을 지원하래 그 태국에서 로봇 교육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자동화를 위해서 그 교육장을 찾게 되고 그 SI 교육을 할 때 일본 제품들을 접하게 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ODA와 묶어서 하는 전략적인 어떤 해외 진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로봇 기업들이 이전에 그냥 1차원적인 어떤 마케팅보다는 좀 더 나은 마케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의 마지막으로 이제 역량 강화 관련된 부분에서 R&D 지원들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애를 써주시고 계신데 아까 그 발표 때 말씀드린 SI 기업들이 아직은 영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어떤 선진국형 R&D의 어떤 그 흐름과 같이 SI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도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협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로봇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인력 이슈, 판로 개척, 자금 조달, 뭐 R&D 역량 강화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희도 정말 공감하고 제가 이제 기업분들하고도 많이 듣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브릴스 전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브리스 전진이라고 합니다. 로봇 산업협회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기관이나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브리스는 로봇 자동화 아까 말씀하셨던 SI 기업입니다. 이 SI 기업이 지금 로봇 제조까지 시작하면서 로봇 SI 시장과 로봇 제조 영역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영역까지 넘나들면서 하나의 완전 무인 자동화, 완전 자율 제조라는 범주 안에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혹시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99.9%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까지 하면 80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제조업만 이렇게 발주하면 한 4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로봇을 소비하는 게 뭐 해외 수출도 있지만 한 5만 대에서 7만 대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한 52개 정도. 이제 중국 기업까지 들어오면 한 60개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물류 로봇도 있고 뭐 다양한 이렇게 로봇도 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협동 로봇, 상업용 로봇, 뭐 병렬 이런 로봇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2개에서 60개 기업들이 있어요. 1년에 우리가 5만 대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로봇 제조사가 가져가는 게 사실 1,000대분입니다. 로봇 한 대 2천만 원을 계산하면 고작 200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로봇 시장이 이제 막 발걸음하는 단계고 이런 발걸음하는 시장에 앞서 사실 무차별적인 중국에 있던 기술이 들어오고 또 해외의 기존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뿐만 아니라 로봇의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SI 기업 그리고 기타 사실 고객사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엔진을 드리고 자동차를 만들어 쓰세요라고 하면 자동차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로봇 제조와 로봇 SI와 또 고객사 입장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극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사는 나는 내가 필요한 공정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원해. 그러면 로봇 제조사를 컨택을 하는 게 아니라 SI 기업을 컨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 한 4,000개 정도 되고 실제 인제 그 수요 조사 그 로봇진흥원의 실태 조사 표를 얼마 전에 나왔는데 보면 2,400개 기업 중에 100억 이상 하는 기업이요. 채 3%도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포함해서. 그만큼 우리 시장이 굉장히 작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고 또 로봇 자동화를 20년 넘게 또 했고 또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와의 생태계와 미국의 생태계가 너무 다르다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커스터마이즈를 너무 많이 원하십니다. 우리 고객사들께서 우리가 중소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서 좋은 장비를 만들었으면 이걸 그대로 가서 옆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또 그들의 공정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를 요청하다 보니까 개발도 다시 해야 되고 리스크도 다시 하고 소프트웨어도 다시 하는 이런 사실 불합리한 요소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도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로봇 성장률이 한 1.4% 1.5%가 되더라고요. 글로벌 로봇 성장률이 한 3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로봇 성장률이 이제 한 24%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률이 저하된 요인은 굉장히 기업들이 폐쇄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런 커스터마이징 문화, 이런 생태계에서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미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SI 기업이 실력이 없냐? 또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실력이 없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지금 올해 3월 달인데 3월 달만 해도 장비를 한 40대 정도가 나갔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화 업체 소개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술이 굉장히 일단 빠르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식품, 화학, 우주항공 이런 다양한 문화야 이런 다양한 이런 부분의 기술들이 400km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로봇 제조사가 돈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나의 필드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이와 같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의 집착이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굉장히 많이 효과를 걷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인제 얼마 전에 그 슬로바키아 경제부 장관하고 또 독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슬로바키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실 한국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 진출을 통해서 우리 SI 기업들이 사실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진출하려면 UL 508 레이나 NFPA 79나 또 유럽 진출하려면 C나 C 뭐 DOC 뭐 COC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인증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 또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실 글로벌 이런 뻗어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작은 나라의 포화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AI를 한 6년 전부터 했어요. AI 기반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 또는 로봇 회피 기술에서부터 뭐 좌표계 기술, 아까 말씀하셨던 현실계와 그리고 가상 공간의 그 좌표계를 동기화하는 기술. 저희가 인제 기술 평가가 요번에 이제 잘 나와서 이제 본평가가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상장을 진행하고 기업을 적극 투자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런 폐쇄성이 우리나라의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의 이제 성장을 사실 저해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챗GPT는 개방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AI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폐쇄망입니다. 폐쇄망이란 얘기는요. 사람이 들어가서 얘가 N진지 오케인지를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판단을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도입하는 데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다만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또는 대기업 같이 이렇게 폐쇄방이 아니고 이렇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을 통해서 이런 AI 기술들을 우리 기술진들 또 박사님들 기관 확보해서 사실 전사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많이 지금 어려운 시기고 브리스도 급격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중국의 저가, 품질 좋은 저가의 로봇과 저가의 부품들이 들어오고
또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그 제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 대표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사실 저는 제 등에 빨대가 300개 꽂혔다라고 하거든요. 대기업의 대표이사님들은 사실 다른 데 가시면 돼요. 근데 중소기업 대표님들은요. 생존입니다. 우리의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가족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의 이제 우리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많은 기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산업 현장 정말 일선에서 그 느끼시는 실제 시장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의 괴리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강점도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에 좀 이제 개방형 AI를 중소기업이 직접 가져다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또 이어서 한국 헥사곤 메트롤로지 문장희 부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헥사곤 메트롤로지의 신사업 개발팀 팀장을 맡고 있는 문장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웨덴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측정 시스템부터 그다음에 가상 환경에 대한 솔루션, 시뮬레이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기치를 자율 제조로 잡고 있고요. 마침 또 이 주제하고 맞아서 초대를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쪽과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좀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헥사곤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고요. 거기에 실제 데이터 사실상 저희가 모델 베이스의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도면을 만든다든지 어떤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사실은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절대로 그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포지션 데이터, 길이 정보들을 저희가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다시 해석이라든지 설계 그리고 CAD 캔버스 소프트웨어 같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피드백을 줘서 전체적으로 저희 클로즈 루프를 이뤄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자율 제조를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저희가 업체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저희가 영업을 할 때 많은 고객분들이 해외 사례들을 많이 좀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국내에 많이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국내가 많이 발전된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실증 사업하는 부분들은 해외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큰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화부터가 많이 좀 회의하고 다른 것들이 주로 저희가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생기 실증 센터 이런 데를 많이 가봅니다. 저희가 측정기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직접 대기업과 그리고 국가기관들, 대학들 이런 데가 굉장히 크게 생기 실증 센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생기 시스템을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선진 기술들을 가지고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요. 거기에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에서도 그런 실패도 하나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독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뭐 독일의 함부르크 쪽에 가면 에어버스 쪽이라든지 뭐 미국 쪽에서도 뭐 보잉 쪽 그리고 뭐 스페인 쪽에서도 굉장히 큰 생기 실증 센터에 한 30여 개의 생기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 자동차 업체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AI 제조, 자율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현장을 자동화하고 이 자동화가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관련해서 좀 이제 가지고 계신 의견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김진현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진현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저만 학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저는 좀 약간 학계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부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학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로봇 쪽 관련 학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아이크라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이 아이크라라는 학회에 보면 초창기에는 이 학교나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뭔가 배울 게 있을까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하시면서 참석을 하셨던 그런 학회였습니다. 지금 그로부터 25년 그때만 해도 참석 인원이 한 1,500명 정도였는데 요즘은 이제 5월 달에 매년 열리는데 5월 달에 아마도 올해는 한 7,000명이 넘어갈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2027년에 이제 이 코엑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2027년도에 그 학회를 유치하는데 아마 그때는 10,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규모가 커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사실은 학계와 연구계가 가장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7,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난 사람들이 학계에 계신 분들만은 아니거든요. 산업계에서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신기술을 발표하시고 거꾸로 이제 학계에서 따라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학계에 계신 분들이 좀 어질어질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학교나 아카데미에서 이 산업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그냥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학계에서 좀 바라보는 거는 이제 기술이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의 역할도 어떤 식으로 재정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제가 뭐 연구라고 하는 게 보면은 뭐 한우물만 예전에는 막 팠으면 되는데 요즘은 한우물만 팔면은 더 이상 물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새로운 물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앞서서 많은 발제자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위기고 우리의 기회고 이런 것들이 막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율제조라고 하는 저도 요즘 그 제조 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율제조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많은 이제 그 최근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자율제조라고 할 때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할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영역, 사람이 직접 해줘야 되는 그 끊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두 번째는 그 판단적 영역, 사람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물리적 영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로봇, 이동하는 로봇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판단적 영역은 정말 이제 AI가 사람의 이제 그 판단 능력을 뛰어넘을 수준으로 뭐 그렇지만 아직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앞서 황정호 센터장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마이스터 사람이 정말 숙련자의 그런 역할들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전수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영역도 우리가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서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서 들어보면은 아까 뭐 의료 로봇이 뭐 일반 로봇 시장을 더 앞선다. 뭐 그리고 뭐 그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과연 이 200억 규모뿐이 안 되고 이런 시장에서 이게 정말 더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보면 SI 우리 국내 SI 기업들의 역량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재주도 좋고 아이디어도 정말 뛰어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현재 이 자율제조 쪽에서 남아있는 영역이 어딘가라고 고민해 보면 그 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좀 험악한
험난한 곳, 예를 들어서 뭐 해양 아니면은 뭐 진짜 용광로 뭐 이런 어떤 그런 공간에서의 로봇들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극히 아주 일부 정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영역에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중공업이 없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로봇,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사실 아직도 크레인과 호이스트가 자동화를 대체하고 있는데, 그 크레인과 호이스트는 사람의 조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조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고, 아직 뭐 너무나 험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 로봇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환경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조심스럽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중공업에서 견딜 수 있고 그 중공업 환경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쪽 시장을 개척하는 연구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고,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힘세고 튼튼한 로봇,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좀 고민을 하면서 저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시장에 그 많은 이제 샌드위치라고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샌드위치에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끼어 있는 그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저는 그런 어떤 그 고중량, 그다음에 뭐 그 중공업 이런 환경에서의 로봇 개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제 기술 트렌드 변화도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저희 틈새 시장으로 중공업에서 로봇 적용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이제 그 한 우물을 파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우물을 찾아서 이제 그 틈새 시장을 찾자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제 지연이 돼서 원래는 좀 이제 토론 시간도 좀 가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발표에 요 여러 주제가 이제 논의가 됐는데, 요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대답하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그 청중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 하나를 좀 여쭤보면은, 아까 이제 그 PM님께서, 안창훈 PM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로봇과 AI의 디지털 자산은 그럼 뭐 학습 데이터라고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평가원,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바라보시는 좀 시각을 있다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기정통부에서 갖고 있는 뭐 시각과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을 조금 버무려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데이터는 지금 양쪽으로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뭐 댐이니 뭐 데이터 레이크는 온갖 종류의 학습 데이터도 지금 다 모으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데이터들이 모두 다 파편화되어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데이터의 속성상 시간과 공간의 맥락을 벗어나서는 그 데이터의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는 재구축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입체적이었던 현상에서 부분적으로 파편화된 데이터를 모아놨고, 그 부분적으로 파편화된 데이터를 다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들을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예 데이터를 생성할 때부터 이와 같은 과정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뭐 청사진이나 도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굉장히 먼 길을 돌아왔고, 그 돌아온 과정 속에서 사실은 실패를 어떤 의미로 했었죠. 디지털 트윈이 확산되지 않은 이유는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또는 자산이 노력이 너무 많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를 온전히 본떠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로서 정부가 이렇게 좀 고민해 볼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본부장님 질문. 네, 네. 패널 분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뭐 저는 일단은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PD님, PM님께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부처 간의 협업입니다. 뭐 아까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김진원 교수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발표했었을 때 뭐냐면 지금 현재 부처의 이제 R&D 투자 방향은 혁신도전이라는 큰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진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중량, 그 다음에 극환환경에서 하는 로봇이라는 기본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로봇 생태계에서 아까 이경준 본부장님 말씀하셨고 실제 SI 업체를 운영하시고 계신 전진 대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생태계 관점입니다. 과기정통부의 아레나라고 산업부의 아래라는 저는 충분히 일단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자율제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AI하고 소프트웨어 쪽, 그다음에 AI 쪽 담당하고 있는 쪽이 있고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 있다면은 각각이 어떻게 보면은 자율제조의 이네이블러가 되는 요소 기술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진 대표님 얘기하셨다시피 결국 그거를 묶어주는 거는 SI 업체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단편적으로 각 부처에서는 열심히 실제 육성하시려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호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일단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전형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두 부처에서 각각 PM님, PD님이 맡고 계시는 부분으로 저는 크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결국 트랙 레코드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결국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거지 결국 그거를 밸류 체인 그 밸류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사업화하는 부분의 주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뭐랄까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PD님, PM님 뭐 아까 나누면 역할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좀 고견을 주실 수 있는지 예 아까 뭐 PM님 말씀하셨으니까 PD님 먼저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에 대한 부분하고 이제 뭐 혁신 제품에 대한 부분 크게 뭐 물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산업부에서는 사실 원천보다는 사실 혁신 제품 쪽에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 3년은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드리면 휴머노이드를 이제 간다라고 할 때 과기부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제 원천적인 부분을 하려면 하드웨어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의 역할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을 좀 잘 만들어서 이제 공급해 주는 이제 그런 부분 혹은 이제 기업에서 잘 만들어진 하드웨어 플랫폼의 업그레이드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이제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좀 다른 쪽 그 SDR 쪽 과제를 기획하시는 이제 PM님하고 이제 만나봤을 때는 산업부의 역할은 이제 그런 하드웨어를 잘 찾아서 이제 공급해 주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AI나 이제로서 그 원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탑재를 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산업부에 가지고 와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 갖고 현장에 넣는 부분들이 이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곧 뭐 부처 간의 협업이나 뭐 이제 이게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부처 개별적으로 경쟁해서 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인 거고 기업 개별적으로 인제 그 경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조금 협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산업부는 뭐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AI 로봇이 열어가는 자율제조 혁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식이 원래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AI 로봇이 열어가는 자율제조 혁신 포럼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포럼은 여러분들의 정보 교류를 위해서 더욱더 함께 성장하는 포럼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편안한 길 되십시오. 고맙습니다.